환율 1,460원, 그리고 1,500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0년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보고 넘기는 이 숫자들 뒤에는 2700년 동안 이어져 온 제국의 흥망성쇠와 전쟁, 그리고 세계 경제의 힘의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켜면 쏟아지는 환율 소식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대학가 근처에서 만난 미국 유학 준비생 박모 씨는 말합니다. 작년에는 등록금이 4만 달면 5,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나온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매일 환율을 확인하면서도 말이죠. 이 숫자들이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화폐 교환 비율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현재 터키 지역에 있던 리디아 제국에서 놀라운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금과 은을 섞어 만든 인류 최초의 주화가 등장한 것이죠.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르디스는 당시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화폐는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지역마다 주화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 해상 제국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16세기에는 말이죠. 스페인 금화 1개가 프랑스 금화 2개, 혹은 영국 금화 1개와 은화 2개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널리 사용되는 스페인 금화의 교환 가치가 높았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폐 교환의 기준이 되는 돈은 언제나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 만든 반양전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했을 때 말이죠. 로마의 아우레우스 금화가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용됐습니다. 화폐 교환 시스템은 단순한 거래 도구를 넘어서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지중해 무역은 한층 더 활발해졌고 실크로드는 더욱 번영했으며 인류 전체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1819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금본위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금본위제의 핵심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일정량의 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폐를 가져오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금으로 교환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당시 영국은 금 113그레인을 1파운드로 교환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금은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광택을 유지하며 말이죠. 매장량이 제한적이고 정제 과정이 까다롭다는 특성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무거운 금화를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도난의 위험도 컸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상인들이 금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지폐를 발행하고 필요할 때만 금으로 바꿔주는 영리한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죠. 막강한 영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자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금본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국제거래에서 환율 결정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각국 정부가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했고 금본위제는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3%가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은 완전히 몰락했고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죠. 이때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1944년 7월 1일은 세계 금융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라는 작은 스키 리조트의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 지른섬 계 연합국에서 온 730명의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대공황과 같은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닌 국제 공통화폐 방코르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새롭게 패권국이 된 미국의 달러를 국제 기축통화로 사용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근본리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랬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의 고정 가치로 설정하고 세계 각국의 통화는 미국 달러와 연동시킨다는 것이었죠. 각국은 영국 파운드 대신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미국에 가져가서 달러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국제 유동성이 달러와 금의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제 유동성이 미국 한 나라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이었죠. 일본이나 독일이 달러 유동성을 늘리고 싶어도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고 달러 약세 압박이 커지자 각국은 보유하던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모든 교환 요구에 응하는 순간 달러 보유량이 바닥날 것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는 순간 극심한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금 교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브레턴 우즈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 후 1973년 주요국들이 환율을 시장에 맡기면서 변동환율제 시대가 열렸고 1976년 자메이카 킨스턴에서 각국이 환율을 자유롭게 변동시키자는 킨스턴 체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미국으로 대량 수출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말이죠.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들도 미국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이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연속으로 기록하자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쪽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오 재무장관들이 긴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리도록 강요한 것이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합의 직후 환율은 1달러당 약 240엔에서 급락하기 시작해서 1년 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120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달러 대비 2배가량 폭등한 것입니다. 이 합의 이후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상대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넘쳐나는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환율 역사는 어땠을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환율은 1945년 미군정이 정한 1달러당 15원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후에는 450원으로 책정되었죠. 하지만 한국 전쟁과 경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1964년까지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환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1964년부터는 단일 변동 환율제를 도입해서 소폭이지만 일상적인 환율 변동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1달러당 255원이었던 환율은 오일 쇼크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980년에는 1달러당 5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였고 1985년에는 1달러당 8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삼저 호황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입되는 외화의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해 1달러당 6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율은 다시 80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초만 해도 861원이던 환율이 그해 8월 900원을 돌파했고 10월 말에는 960원선을 뚫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1100원, 20일에는 1139원으로 매일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러한 환율 급등세는 1997년 12월 말과 1998년 1월 초에는 거의 2,000원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일까요?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 폭락에 이어 필리핀 페소의 급락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전체로 외환 위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으나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을 800원대로 무리하게 방어하려다 외환 보유액을 소진했습니다. 11월에는 외환 보유액이 고작 38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과 구제금융합의서를 체결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1997년 환율 변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변동 환율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체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환율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감소하고 해외여행도 줄어들어 외환 수요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자신들 상품의 달러 기준 가격을 낮춰도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납니다.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환이 국내로 들어와 외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미 간 단기 금리차, GDP 대비 경상수지 및 금융 개정, 한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각각 1%포인트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 변화율은 각각 다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개방 경제에서 금리차가 발생하면 높은 금리가 있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을 경우 미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는 일반적으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25년 11월 현재 환율이 1,460원까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달러 현상입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금리를 현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하면서 양국 간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주식 매도세입니다. 지난주에만 코스피에서 7조 원이 넘는 규모를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6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열풍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액은 998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액의 약 3.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개인, 연기금, 기업의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중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68억 1천만 달러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달러가 내국인의 해외 투자로 거의 전액 해외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김민수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서학개미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해외 증권 투자,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등으로 국내 달러 공급이 빠르게 외부로 재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수출 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며 일자리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많은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말이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경우 이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4~5% 수준인데 말이죠. 환율이 이 정도까지 뛰면 환차손이 커져 일부 소규모 기업은 영업이익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학부모들의 고통도 큽니다. 달러 대비 원화값이 7개월 만에 1,46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유학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평균 달러 대비 원화값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14.2원인데 1,500원까지 간다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대비 총 수출 비중은 44.4%에 달했습니다. 주요 7개국 등 선진국 중 1위였습니다. 독일이 41.8%로 2위였고 일본은 22.8%, 미국은 10.9% 정도였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비용, 경기 및 고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원자재, 부품, 소비재의 수입 가격 변화를 통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한 개방 경제에서는 환율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역설적입니다. 한국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순대외 금융자산은 1조 304억 달러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GDP 대비 순대외 자산 비중은 55%로 지난해 말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 관련 정책 협상 결과에 환율 향방이 달렸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환율 고착화 우려가 큽니다. 내국인 해외 투자 확대와 대미 투자 수요 등 구조적인 달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구하려는 수요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400원대에서 장기간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환율 상승이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400원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환율 수준이 여전히 변동성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역사적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아시아 각국과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환율 변화에 견디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늘리고 말이죠.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내수 주도형 경제 구조로 바꾸는 게 시급합니다. 한국은행도 일본의 밸류업 사례처럼 주식시장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통해 국내 자산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환율 1,460원. 어쩌면 이 숫자는 단순한 교환 비율이 아닙니다. 리디아 제국의 첫 주화부터 브레턴 우즈 회의, 플라자 합의를 거쳐 지금 이 순간까지 말이죠. 환율은 늘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수출로만 먹고 살던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사들이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1,46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환율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뉴스 자막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과 한국 경제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환율 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꿔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는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한국이 특히 환율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2026년 이후 달라질 글로벌 통화 환경까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은 꼭 채널 구독해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